바다 위에 펼쳐진 학의 날개 한산도 1192년 그 여름의 과하 1192년 음력 7월 8일 한낮의 한산도 앞바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짭조름했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그 잔잔한 수면 위로 일본 함선 73, 척이 돛을 펼친 채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조선 판옥선 대여섯 척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망치던 조선 배들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동시에 좌우 섬 그늘에서 거짓말처럼 조선 함선 수십 척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함선들은 한 마리 거대한 학의 날개처럼 펼쳐졌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그 광경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육지에서나 쓰던 진형이 어떻게 바다 위에 펼쳐질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일본 수군 함대 73척 중 살아 돌아간 배는 14척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전선 손실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한산도 앞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만들어낸 차가운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한산용에 출연해서 배우 박해일이 연기한 이순신, 변요한이 연기한 와키자카.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전투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 실제 하객진은 영화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차가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좁은 물길에 갇힌 칼날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견내량으로 가야 합니다. 견내량은 통영과 거제 사이를 흐르는 좁은 해협입니다. 오늘날에는 거제대교가 그 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폭이 좁고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 곳. 조선의 주력 함인 판옥선이 활동하기에는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192년 7월 7일 저녁, 당포 앞바다에 머물고 있던 이순신에게 한 사람의 목동이 찾아옵니다. 이름은 김천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일본 군선 이르녀 척이 영등포 앞바다를 지나 견내량에 정박했다고. 무명의 목동이 전한 한마디 정보. 그것이 임진왜란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순신은 즉시 견내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였을까요? 판옥선은 길이가 약 20에서 25m, 폭이 7, 8m에 달하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배 밑바닥이 평평해 회전이 빠르지만 좁은 물길에서는 서로 부딪힐 위험이 컸습니다. 또 견내량은 육지가 가까웠습니다. 만약 일본 수군이 위기에 몰려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친다면 이순신은 그들을 모두 섬멸할 수 없게 됩니다. 이순신이 원한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 수군의 주력을 한 번에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바다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적을 끌어내자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거기서 적을 둘러싸고 한 척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 이 결정 하나가 이후 400년 동안 회자되는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미끼가 된 5척 7월 8일 새벽. 조선 수군 연합함대 55척이 견내량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전라좌수영의 이순신, 전라우수영의 이역기, 경산우수영의 원균. 3명의 수사가 각자 함선을 이끌고 합류한 상태였습니다. 이순신은 함대 가운데 단 5척의 판옥선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미끼였습니다. 이 5척은 견내량으로 곧장 진입해 일본 함대 앞에서 전투를 벌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화포를
한두 발 쏘고는 곧 패한 척하며 돛을 올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미끼 작전은 단순히 도망치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의심하지 않을 만큼 절박해 보여야 했고, 동시에 적이 자신감을 갖고 추격할 만큼 적당히 약해 보여야 했습니다. 너무 빨리 도망치면 의심받고, 너무 느리면 따라잡힙니다. 이건 연기였습니다. 죽음을 무대로 한 연기.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일본 본토에서도 명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용인 전투에서 조선 관군을 격파한 직후였고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직접 명을 받았습니다. 조선 수군을 제거하고 보급로를 확보하라. 와키자카는 동료 장수 구키와 가토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단독으로 73척을 이끌고 견내량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눈앞에서 조선 판옥선 5척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73척의 일본 함선이 일제히 돛을 펼치고 한산도 앞바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도망치는 조선 함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산도 좌우의 섬 그늘 속에 조선의 주력 50여 척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학이 날개를 펼치던 순간 견내량을 빠져나와 한산도 앞바다에 도착한 순간 도망치던 조선 판옥선 5척이 갑자기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좌우 섬 그늘에서 잠복해 있던 조선 함대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펼쳐진 것이 하객진이었습니다. 하객진의 한자는 학학, 날개 익, 진진. 학의 날개를 닮은 진형이라는 뜻입니다. 본디 육지에서 쓰이던 고대 진형이었습니다. 좌우의 날개를 넓게 펼쳐 적을 감싸 안고 중앙으로 적이 들어오면 양 날개가 닫히듯 포위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다 위에서 펼친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지의 군대는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진형을 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류가 흐르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자기 위치를 잡고 동시에 방향을 바꾸고 동시에 화포를 발사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매일같이 함대 훈련을 시켰다고 전해집니다. 함선 간의 신호체계, 깃발 신호, 북소리 신호, 장수들 사이의 호흡,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한산도 앞바다에서 그 훈련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좌우 섬에서 나온 함선들이 거대한 반원을 그렸습니다. 거북선 2척이 적의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학의 날개가 닫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추격하던 사냥꾼이 한순간에 사냥감이 되어버린 그 순간 와키자카의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평평한 배가 만든 기적 하객진의 위력을 이해하려면 조선의 배 판옥선을 알아야 합니다.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배 밑바닥이 평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자로는 평저선, 일본의 안택선은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차이가 바로 한산도 대첩의 핵심이었습니다. 평평한 배는 회전 반경이 짧습니다. 제자리에서 빙글 도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뾰족한 배는 빠르게 직진할 수 있지만 방향을 바꾸려면 큰 원을 그리며 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당시 조선의 판옥선에는 좌현, 우현, 전후 모두에 화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사거리는 짧게는 500보, 길게는 1000보 이상에 달했습니다. 판옥선은 한쪽 화포를 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빙글 돌아 반대편 화포로 다시 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연속으로 반복하면 한 척의 배가 끊임없이 화력을 쏟아붓는 거대한 포대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객진의 형태로 펼쳐진 수십 척의 판옥선이 동시에 이 회전 사격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좌현 일제 사격, 회전, 우현 일제 사격, 회전, 좌현 일제 사격. 화포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는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거북선은 충돌 전술을 쓰지 않았다. 거북선의 돌격은 기선 제압용이었다. 하객진의 진짜 무기는 화포 집중 사격이었던 것입니다.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 제장명 소장의 분석은 더 명확합니다. 항 모양으로 날개를 펼쳤을 때 가운데 한 점에 모든 화포의 탄착점이 형성된다. 그 한 점에 적이 들어오면 한 척이 한 척씩 십자포하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객진의 과학입니다. 단순한 진형이 아니라 화력 집중의 수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조총과 화포 사이의 거리,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거리, 일본 수군의 주력 무기는 조총이었습니다.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100보 안팎. 정확하게 표적을 맞히려면 50보 이내까지 접근해야 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화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천자총통의 최대 사거리는 1000보 이상, 지자총통도 800보 이상, 현자총통도 4,500보. 즉, 조선 함대는 조총의 사거리 밖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함대를 두들겨 팰 수 있었습니다. 하객진의 형태로 적을 둘러싼 조선 함대는 조총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모든 화포를 적의 한 점에 집중시켰습니다. 일본 수군에게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순신이 그날 펼친 것은 단순한 용기나 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갑고 정확한 무기 시스템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무기의 사거리, 적 무기의 사거리, 우리 배의 회전력, 적 배의 회전력. 그 모든 변수를 머릿속에서 계산해 한산도 앞바다라는 정확한 좌표 위에 그려낸 것입니다. 전쟁은 용기로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산도 대첩은 다릅니다. 한산도는 과학으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거북선 두 척의 돌격. 하객진의 한가운데에는 거북선 두 척이 있었습니다. 거북선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등에 철판을 덮고 송곳을 꽂아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입에서 화염을 뿜는 그 배. 그러나 거북선의 진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객진이 펼쳐지는 순간 거북선 두 척이 일본 함대의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거북선은 직접 적선을 들이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영을 흐트리고 적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 사이 하객진이 완성될 시간을 버는 것. 그것이 거북선의 역할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거북선은 사방에서 화포를 쏘아댔다고 전해집니다. 적의 한가운데서 사방으로 사격하니 적의 함대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거북선은 등이 철판으로 덮여 있어 일본군이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의 주특기는 적선에 올라타 칼로 베어 죽이는 등선육 박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에는
올라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판옥선도 가판이 높아 일본군이 쉽게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를 쓸 수 없는 환경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총을 쏘기엔 거리가 멀고 칼을 휘두르기엔 배에 오를 수가 없고 도망치기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한산도 앞바다는 도살장이었습니다. 73척 중 47척이 불탔고 12척이 납포되었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일본 수군 사망자는 4천여 명에서 8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조선 수군의 전선 손실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상자는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 수군도 전사 19명, 부상 119명의 피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번째 이야기,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일자.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한 번의 운 좋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준비, 수개월간의 훈련, 수일간의 정찰, 그리고 한순간의 결단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1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거북선을 새로 건조하고 화포를 정비하고 함대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남긴 난중일기에는 매일같이 활을 쏘고 군사를 훈련하는 기록이 빼곡합니다. 이순신은 미래를 내다보았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한산도 앞바다의 그 하객진은 펼쳐질 수 없었습니다. 함선들 사이의 호흡, 깃발 신호의 정확성, 화포 발사의 동시성, 그 어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하객진은 진영이 아니라 흩어진 배들의 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영국 해군의 발라드 부제독은 이런 평가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순신은 넬슨에 비견될 만한 제독이며 그의 위협은 해전 역사상 전례 없는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 위협의 뒤에는 수많은 무명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깃발을 든 군사, 화포에 화약을 채운 포수, 노를 저은 격군, 그리고 견내량의 일본 함대 정보를 전해준 목동 김천손까지 그 모든 사람의 손이 모여 한 마리하게 날개가 되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임진왜란을 바꾼 하루 한산도 대첩 이후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원래 계획은 수륙병진이었습니다. 육군이 평양과 한양을 점령하는 동안 수군이 서해를 돌아 보급과 병력을 전달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산도에서 수군 주력이 무너지자 이 계획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평양까지 진격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는 보급이 끊겨 더 이상 북진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성에 고립된 채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라도를 노리던 일본군도 수군의 지원을 받지 못해 발이 묶였습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본디 수륙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공격하려 하였으나 이 해전으로 인하여 한쪽 팔이 끊어진 것처럼 되었다고. 한산도 대첩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결말은 전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한산용에 출연해서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이순신은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는 대사를 남깁니다. 그러나 실제 이순신의 머릿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차가운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전쟁 의지 자체를 꺾는 승리.
단 한 척도 살려보내지 않는 완전한 선멸. 영화는 극적으로 그렸지만 실제 이순신은 영화 속 인물보다 더 차분했고 더 정교했고 더 깊었습니다. 그는 영웅이라기보다 거의 완벽한 시스템 설계자에 가까웠습니다. 오늘날 한산대는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휘본부였던 운주당의 자리에 세워진 재승당, 적의 동태를 살피던 수루, 활쏘기를 연습하던 한산정, 그리고 통영에서 한산도로 가는 백길에는 거북 등대가 서 있습니다. 그 등대는 그날의 바다를 묵묵히 비추고 있습니다. 하객진. 학의 날개라는 이름의 그 진형은 4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갈고 닦고 있는가? 태양은 그날도 한산도 앞바다 위에서 타올랐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파도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준비한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학은 그날 단 한 번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의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해낼 때 역사는 그렇게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